자, 이제 6강 법조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조문은 단순 일치 유형, 상황 제시 유형, 그리고 대상 선택, 날짜 계산, 그리고 비용 계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조문 중에서 단순 일치나 상황 제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일치 유형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 내용 일치에서는 본문이 글로 주어졌다면 이렇게 법조문에서는 내용 일치 위에 판단해야 되는 본문이 그냥 법조문으로 주어졌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내용 일치로 크게 봤을 때는 내용 일치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 대상 선택은 법조문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그냥 선택하는 거고, 날짜 계산은 말 그대로 기간이나 날짜 계산하시는 거고, 그리고 비용 계산, 예를 들어서 벌금 이런 거 계산하는 거겠죠, 그죠? 법조문 제시인 기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기준 가지고 특정 사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풀이 전략은 단순 일치랑 단순 일치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그냥 내용 일치예요. 그냥 관련된 항목 찾아가지고 바로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상황 제시는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 있죠. 그 상황을 본문에다가 법조문에 적용시켜서 이 상황이 이 법조문의 어떤 조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찾아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림이나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시각화가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날짜 계산은 여기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초일 불산입 원칙이 뭐냐면, 날짜 계산 시에서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즉, 첫날, 계약 또는 뭔가의 행위가 발생한 첫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초일 불산입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 계약을 2024년, 오늘 촬영 일자가 1월 8일이니까 1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024년 1월 8일에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2년을 체결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2024년 1월 8일은 계약일이기 때문에 이 초일이죠. 초일은 계약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면 결국 1월 9일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있는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에 1월 9일부터 산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마감일은 2026년 1월 8일이 아니라 9일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비용 계산은 어떤 조에 속하느냐, 그래서 대상이 그 법조문의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그 항목에 나와 있는 계산법이 있겠죠. 그 법조문에서 계산법을 제시해 주겠죠, 그죠? 그 계산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대한 비용을 그냥 쭉 계산하시면 돼요. 법조문 중에서 이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보통 날짜 계산이랑 비용 계산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상황 제시랑 단순 일치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 써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이제 다른 쉬운 유형들을 빠르게 푸셔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풀이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1번부터 출발할 건데, 법조문 판단하실 때는 일단 여기 법조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뭐죠? 몇 조인지는 모르겠죠. 이게 아마 가상의 법조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모든 지방정부가 건축물 관리 및 안전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된대요. 자, 항상 법조문 문제 푸실 때는 법조문의 행위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고, 주체를 파악하고 이 주체가 하는 행위,
무엇인지를 나눠서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선지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따라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는 주체는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가 건축물 관리 및 안전평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 2번의 주체는 건축물관리관이죠. 건축물관리관이 1항 정책에 따라서 관리 및 안전평가를 수행한대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런 걸로 딱 문제 내기가 좋죠. 선지 내기가 좋죠. 그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본문에 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면 이제 문제 내기가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얘가 이제 언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법정을 읽을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주체가 지방정부의 장이죠. 지방정부의 장은 이건 지방정부랑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지방정부의 장은 건축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정부의 소속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래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밑에 조항은 건축물의 안정성 평가는 건축안전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해야 된대요. 자, 여기서 건축물관리관이 안전평가를 수행하긴 하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주체는 건축안전기관이래요. 그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건축안전기관은 얘도 건축안전기관이 주체예요.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 기간이죠. 30일 이내의 결과를 건축물관리관 및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얘는 이제 30일 이내라는 기간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 대상 건축물관리 및 그리고 지방정부 장에게 보고해야 된대요. 그 다음 3번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건축물관리관, 얘도 주체가 건축물관리관이죠. 그죠? 건축물관리관이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선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선지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상 내용 일치죠. 단순 일치 문제예요. 1번 건축물관리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안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 바로 나오죠. 그죠?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한 경우 포함한다 그랬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가 틀렸어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 건축안전기관은 안전성 평가를 주관하고 안전성 평가의 주관은 건축안전기관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비용은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담한다가 틀렸어요. 부담하지 않아요. 3번 지방정부의 장은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에게 건축물 관리 및 안전평가 사무를 요청할 수 있다. 완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3번 맞다 해주시면 되고 4번 안전성 평가 후 건축물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번이 없다라고 돼 있네요. 없다니까 있다죠. 죄송해요. 3번은 틀린 선지죠. 앞에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안전성 평가 후 건축물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보수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 중지시켜야 한다 했으니까 중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옳고 5번 건축안전기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축물관리관에게만 보고한다는데 얘도 결과를 건축물관리관 및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둘 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만 때문에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이란 보조성은 없으면 맞는 선지지만 만 때문에 틀렸어요. 5번은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했죠. 그죠? 자, 일단 여기에 법조문 옆에 소재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소재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선지 중에서 어떤 소재에 속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면 어떤 조항에 속하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환경보호, 재난관리 및 예방,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생활환경보호는 1번 모든 국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얘도 이제 주체가 주어지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예요. 자,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3번. 대기, 물, 토양의 오염 수준은 얘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준은 정부가 주체가 돼서 정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재난관리 및 예방. 자, 국가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조항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대요. 자, 3번. 재난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그리고 정보의 왜곡이 금지된대요. 그 다음,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 얘도 주체가 국가죠. 국가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한다. 2번,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한다. 3번,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방법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선지 볼게요. 1번,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아니죠. 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그랬지 국민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이 법조문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선지예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모르고. 그 다음 2번. 국가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여기 있죠? 이 조항 때문에 나온 선지고 그대로 나와 있죠. 2번 맞고. 그 다음 3번.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축해놓은 재난 대응 체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일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생명, 재산 보호. 맞죠? 그리고 구축해놓은 재난 대응 체계에 따라는 자, 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랑 연결시켜서 낸 선지네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옳다 해주시면 되고 4번 특정인에 의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이거죠?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이 발생했대요.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악화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얘도 2번, 3번 연결시켜서 내놓은 선지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국가는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죠? 여기 있는 그대로니까 5번도 맞다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는 1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3번. 다음 글을 읽고 상황을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제1032조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래요. 여기서 사실 공고와 최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 자, 1번 1032조 한정승인자래요. 자, 여기는 주체가 이제 한정승인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정승인자가 뭔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한정승인자가 주체가 돼서 이 친구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래요.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대상이죠. 대상은 일반 상속 채권자 그리고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리고 일정한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주체 그리고 대상 그리고 무엇을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2개월 이상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제1038조 부당 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얘도 주체가 한정승인자죠. 한정승인자가 이 규정 1032조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했을 때 해태했다는 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정승인자는 손해를 배상하는 주체도 한정승인자래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2번 제1에 따라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한정승인자가 따로 있고 한정승인자가 일반 상속채권자나 뭐 유증받은 자에게 그 뭔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여러 명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그리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대요. 그리고 이 766조의 규정은 1항 이하의 경우에 준용한다. 766조는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66조는 여기 1, 2번 조항에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3번이 아니라 766조. 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래요.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대요. 그리고 소멸되는 경우가 한 번 더 있는데 2번이죠. 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도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대요.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주어져 있죠.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법조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강의 자료에 또 한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로 봐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A로 수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강의 자료에는 이거 A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 봅시다. 불법 행위로 그 한정승인자 A는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래요. 그럼 한정승인자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상속을 한대요. 자, A는 2023년 8월 1일에 그 날짜를 주는 거 보니까 뭐 이거겠죠. 뭐 그 공고하는 것 때문에 주겠죠. 그죠? 5일 내에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8월 1일에 B에게 일반 채권을 상속하고 C와 D에게 유증을 했대요. 자, 이것도 그 상황에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하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A가 B에게 일반 채권을 상속하였고 그 다음 C랑 D한테는 유증을 해왔대요. 유증을 했대요. 그리고 A는 2023년 8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B에게 일반 상속채권에 대한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대요. 자, 그러면 8월 6일이면 2023년 8월 6일이면 8월 1일 5일 내죠. 그죠? 왜냐면 초일 불산입 원칙 5일 내죠. 그죠? 5일 내에 신고한 거고 그래서 5일 내에 공고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 되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8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니까 2개월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 C는 A가 공고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며 C는 주장을 했대요. 공고 의무를 해태했다고 그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는 C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그렇대요. 1번 B는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자, A는 공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B는 그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 사실과 채권 상속받은 것을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 신고랑 공고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정 승인자는 일반 상속 채권자, 지금 B가 채권자죠. 그죠? B에 대하여 한정 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거는 B고 A가 B에게 공고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죠. 그죠? B는 신고해야 된다. B는 공고가 아니고 신고죠. 그죠? 그 다음 2번. 만일 A가 2023년 8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B에게 한정 승인 사실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했다면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023년 8월 7일부터 그 신고할 것을 공고했다면 얘는 A가 그
여기서 그 기간이 어긋난 거죠. 5일 내가 아니죠. 그죠? 8월 7일이면 5일 내에 A가 공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가 1032조를 위배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38조에서 한정 승인자가 이 공고나 최고를 해태했을 때, 즉 여기서는 A가 공고 의무를 해태한 거죠. 그죠? 해태했을 때 한정 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A가 B에게 배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 3번 D가 A에게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D는 C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D가 A에게 변제를 못 받았대요. 자, 근데 지금 C랑 D가 둘 다 유증받은 자죠. 자, D가 변제를 못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C는 변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C는 변제를 받았고 D는 변제를 받지 못했으니까 D는 C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구상권은 그러니까 A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즉 한정 승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받은 유증받은 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고, 4번 D가 A에게 변제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손해를 2023년 10월 10일에 알았대요. 그러면 D는 2025년 10월 11일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766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즉 변제를 받지 못했고 손해를 안날이 2023년 10월 10일이래요. 그러면 이로부터 3년간 행사하면 소멸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2025년이니까 2년 된 시점이다. 그죠? 2년 된 시점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A가 그 가해자니까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고, 그 다음 5번 D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D가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자, D가 이거 10년간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죠. 그래서 손해를 안 날로부터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죠.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서 5번이 틀린 선지네요. 자, 결국에는 5번도 내용일치로 본문과 내용일치로 선지가 판단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4번. 다음 글과 상황에 따라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 40조. 여기는 사단법인의 정관이래요. 자,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그리고 사원자격 득실, 그리고 존립시기, 해산 사유 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필요하면 와서 다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반드시 기재를 해야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대요. 그 다음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자,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니까, 정관의 변경에 대한 필요 조건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을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필요 조건이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래요. 정관 변경이 왜 또 나오지 하고 봤더니 42조는 뭐예요? 사단법인이죠. 그리고 45조는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구별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45조 1번.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필요 조건은 정관의 정한 때죠. 그죠?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거고. 2번.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목적 달성, 재산 보전을 위해서는 이 1번에서 예외를 둔 거죠. 예외를 둬서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읽고 그 다음 이제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길어서 잘라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법조문 참고하셔서 같이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갑사단법인은 이사 A를 포함해서 100명의 사원을 두고 있대요. 얘는 사단법인이죠. 갑은 사단법인이고 정관에 이사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대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이사 대표권 제한에 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을재단법인은 50명 사원 그리고 정관에서 정관 변경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대요. 얘도 앞에 봤을 때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댔죠. 그래서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아까 예외가 있었죠. 그죠? 예외. 목적 달성 또는 보전을 위하여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는 혹시 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단 예외 존재. 예외가 있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1번. 갑사단법인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 사무소의 소재지는 앞에서 여기 사단법인의 정관에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경하고자 한다면 총사원 67명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 사단법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에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3분의 2 이상이죠. 100명 중 67명이면.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선지죠. 그죠? 그 다음 2번. 갑사단법인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했지만 주무관청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관의 변경은 무효이다. 얘도 마찬가지. 방금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처럼 허가하지 않는다면 정관의 변경의 효력이 없는 거죠. 즉 무효이다 하니까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 갑사단법인이 A의 대표권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지금은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효력이 없죠. 그래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갑사단법인이 이사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했지만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관에 무엇을 기재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사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죠. 근데 앞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여기서 사단법인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데, 앞에 선지에서는 이사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사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이사의 징계가 아니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죠. 그죠? 그리고 사원 자격, 그 다음 존립시기 어쩌고저쩌고인데 결국 이사에 관련돼서 설립자가 기재해야 되는 정관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지 이사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징계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립을 위해서는 얘네만 만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사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기명날인은 설립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4번도 맞죠. 그죠? 5번.
을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재산의 보전을 위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을은 재단법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앞에서 재산의 보전을 위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법조문에 적용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법조문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5번.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제16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래요. 원자력 내기가 나오네요. 16조 보고 및 검사. 자, 얘도 주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 얘는 대상이죠. 원자력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소는 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먼저. 그러니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 사업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제5조 손해배상 조치 의무래요. 자,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원자력 운전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운전을 해라,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1항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요. 자, 결국 얘도 주체는 원자력 사업자죠, 그죠? 원자력 사업자가 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과태료에 대한 얘기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자, 16조에 뭐죠? 보고 및 검사죠, 그죠? 이 16조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리고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한 자, 그러니까 16조를 위반한 거죠, 그죠? 그 다음 21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5조가 어디죠? 손해배상 조치 위반이죠, 그죠? 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5조에는 지금 징역형과 벌금형이 둘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되죠. 기억,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원자력 사업자가 설치된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얘죠, 예. 1항에서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다, 그죠? 그 다음 니은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니까 이건 어떤 경우예요? 여기서 20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 16조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죠, 그죠? 20조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만 원의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 원자력 사업자가 손해배상 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하였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손해배상 조치를 하기 전에 운전을 했으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검사를 거부했을 때 검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선지는 그 검사 그리고 손해배상 조치에 대한 그 처벌을 섞어서 낸 선지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되고 500만 원이 과태료가 아니에요. 얘는 벌금 또는 징역이에요. 그죠? 리을 원자력 사업자 개인 A인의 종업원 B가 손해배상 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하였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 21조에 대한 상황이죠. 그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운전을 한 경우죠. 5조의 위반 행위, 손해배상 조치 의무를 하기 전에 운전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것에. 자,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결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3년의 징역형이 아니라 3년의 징역형이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겠죠. 자, 이거는 21조랑 5조를 같이 적용한 거고 21조에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선지 따라서 답은 1번 기울니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6번.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갑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갑 회사 정관의 13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대요. 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된다. 자, 3명의 위원은 회사 내부의 임직원, 4명의 위원은 회사 외부의 주주 회계사 변호사. 이 경우 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죠. 회사 내부의 임직원, 그러니까 외부의 주주 회계사 변호사여야 되고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명시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14조.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대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대요. 그리고 2번 제13조 제1항 1호 얘죠? 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위원이 될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은 내부 임직원 3명, 외부 위원 2명으로 있으므로 2명을 위촉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3명은 내부 임직원, 4명은 회사 외부 주주 회계사 변호사. 근데 내부 임직원은 이미 3명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외부의 4명 중에 2명을 위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명을 위촉하려고 할 때 이 2명은 회사 외부에서 위촉하는 주주 회계사 변호사가 되겠죠. 그죠? 자, A. 의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대요. 자, 그러면 회사 외부 사람이죠. 외부고 변호사니까 위촉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위촉할 수 있고. 그 다음 B. 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고. 얘도 회사 외부죠. 그죠? 그리고 과거 한 차례 갑회사 감사위원 임기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한 차례는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B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C. C는 갑회사 주주래요. 일단 끝났죠.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갑회사 주주니까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부 임직원 3명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D. 1년 전 갑회사 임원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근무 중 퇴직했대요. 퇴직했으니까 위원직 상실 그리고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D는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E. 이 회계사무소 대표 및 갑회사 회계팀 소속 회계사인데 얘도 갑회사 회계팀 소속이니까 회사 내부죠. 그죠? 그래서 E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갑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A, B 2명 해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도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가 46번이고 이제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번 같이 볼게요. 47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죠. 그죠? 자, 일단 처음 조항에서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줬어요. 민원 처리 기간인데 민원 사무의 처리 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뭐 일반은 7일, 신속은 5일 뭐 이런 식으로 쭉 기간을 줬다. 그죠? 자, 이건 지금 굳이 보고 외울 필요 없죠. 그죠? 나중에 선지 보고 해당하는 항목 찾아서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굳이 처음 보면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2항을 봤더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특별히
길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죠. 즉 예외적인 경우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대요. 단 연장 사유와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 없이 연장하는 거는 안 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처리 기간의 계산에 대한 조항이죠. 자, 1항 민원 사무의 처리 기간은 5일 이하의 사무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대요. 그리고 6일 이상 사무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된대요. 자, 그리고 2항 근무일 중에서 근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리고 3항 처리 기간 계산에 있어서 제출이 늦은 시간, 오후 4시 이후가 늦은 시간으로 본대요. 오후 4시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분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실 때 민원이 접수된 시간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민원 사무의 처리 기간 중 공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이랑 그 다음 이제 국가 공휴일, 따로 지정된 날이죠. 빨간 날. 공휴일이랑 토요일, 그리고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봤더니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인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제외되죠.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 하루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기로 가서 자, A 부처는 7월 2일 오전 9시에 일반 민원을 접수하고 7월 10일 화요일에 처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날짜 계산이면 그냥 어차피 일주일 7일이니까 일주일 7일 기준으로 며칠 지났는지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지금 며칠이라고 줬냐? 앞에서 7일 이내로 줬죠. 그래서 일반적인 달력 같으면 그냥 7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된다 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지금은 토, 일을 제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요. 물론 토일 제외하니까 원래 7일이면 7월 9일인데 여기서 토일을 제외했으니까 이틀 더해서 7월 11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그죠? 다만 그게 나는 계산하는 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달력을 그려버리세요. 달력을 그리는데 지금은 토, 일을 빼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달력을 그린 다음에 며칠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계산이 되면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달력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7월 2일이 월요일이니까 2, 3, 4, 5, 6 주말 7, 8 제외하고 9, 10, 11, 12, 13 그리고 16, 17, 18, 19, 20 그리고 23, 24, 25, 26, 27 그리고 30, 31 이렇게 되죠. 그죠? 8월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6일 이상 사무는 1단위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단위로 계산해주면 되고 7월 2일 오전 9시니까 7일이 지나면 하루 1,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7월 11일에 처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7월 11일이 마감일인데 7월 10일 화요일에 처리됐다 그랬으니까 기간 내에 처리된 거죠. 그 다음 니은 C부처는 7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신속 처리 민원 사무를 접수했대요. 자, 근데 4시 30분 보자마자 앞에서 봤던 게 떠오르죠? 뭐예요? 4시 이후 접수된 민원은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분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신속 처리 민원 사무는 5일 이내인데 5일 이하 사무는 시간을 단위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5일인데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총 40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얘는 7월 4일 4시 30분이니까 7월 5일 오전 9시 접수분이고 5일 이내니까 40시간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40시간 자체가 근무일 5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굳이 시간 단위로 계산할 필요 없이 1단위로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5일이 지나면 하루 1일, 2일, 3일, 4일, 5일, 12일이죠. 12일 오전 9시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오전 9시는 근무 시작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7월 11일 마감 시간까지는 처리해줘야 되고 전날. 그래서 얘는 7월 11일 오후 6시 마감 시간이죠. 마감 시간에 딱 처리를 해줬으니까 마감에 딱 맞춰서 처리를 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7월 4일 오후 막 3시, 2시 이렇게 접수됐으면 예를 들어서 2시에 접수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시에서 6시까지 시간 단위 계산이니까 일단 4시간이고 남은 36시간을 가지고 남은 일자를 계산해줘야 돼서 그때는 이제 시간 단위로 첫날 끝날을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딱 근무 시작 시간에 접수분이 되었고 총 40시간이므로 그냥 결국 5일을 근무한 걸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서 여기서는 굳이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니은은 판단이 됐죠, 그죠? 자, D 부처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오전 11시면 늦은 시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그냥 접수분이에요. 자, 그런데 복합민원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돼야 된대요. 6일 이상 사무니까 어차피 1단위 계산이고 20일이라서 아까처럼 하나씩 가기가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날 때 몇 근무일이 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일단 그냥 이것도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7일인데 원래 7일 중에 주말이 이틀 포함되어 있으니까 7일에서 이틀, 주말, 토일 빼서 일주일이 지나면 결국 5근무일이 지난 거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세보셔도 돼요.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5일이 지난 거죠, 그죠? 근무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5일 하고 5일이 더 가야 되죠, 그죠? 자, 8월 1일이 수요일이니까 8월 8일이 수요일이고 8월 7일이 화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5일 하면 여기서 5일 지나면 8월 7일이 20일째 되는 날이다, 그죠? 자, 그러면 8월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8월 8일에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기간 내 처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달력 필요 없이 계산 가능하신 분들은 아까 일주일 7일인데 원래 이틀 제외하고 주말 이틀 제외하고 일주일 지나면 5일이다. 자, 그런데 7월 10일에 시작했으니까 5일이 4번 더해지면 되죠. 4번 더해지면 17, 24, 30일 해서 31일 해서 3주 지나면 31일이고 31일에서 8월달 5일분 더 더해주면 달력이 7일이겠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달력 그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달력 그려서 보세요. 그 암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리을. 이 부처는 7월 5일 목 오후 5시 10분에 기타 민원 사무를 접수했대요. 자, 그러면 오후 5시 10분이니까 결국 7월 6일 9시 접수분이다, 그죠? 그리고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 기간을 정했대요. 자, 기타 민원 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죠, 그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기간을 정했대요. 자, 그런데 다른 부처와의 연계가 필요한 민원 사무라고 판단돼서 처리 기간을 3일로 연장했대요. 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자,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특별히 길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죠. 연계가 필요한 민원사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연장이 됐대요. 다만 연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민원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통지했나 봤더니 사유와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였다 해놨죠, 그죠? 그리고 7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였다 했는데, 자, 일단 이거는 3일 연장한 거죠. 3일이 연장됐으니까 이거는 옳게 처리한 거라 되겠죠, 그죠? 사유기간을 이미 통지했다니 그랬으니까 올바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고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날짜를 어떻게 하냐, 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기간 정한 게 며칠인지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7월 5일 목요일에서 일단 3일 연장됐죠, 그죠? 여기서 3일 지나면 하루, 이틀, 3일 돼서 10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최소한 3일 써도 10일 이내에는 10일에는 처리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미 법령에 따라서 처리 기간을 정했다 그랬으니까 얘도 하루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루 이상에 3일 처리 기간을 연장했으니까 연장하고 그 연장이 제대로 된 거죠, 통지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4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기간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4일 이상인 거예요. 4일 이상인데 5일부터 4일이면 6, 9, 10, 11 해서 11일이죠. 그러니까 민원 처리 마감일이 빨라도 7월 11일이에요. 근데 9일에 이미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맞게 처리가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달력 계산이나 뭐 그 토일 빼는 거 이런 거에서 암산이 빠르게 되시는 분들은 굳이 달력 그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게 더 빠른데 뭐하러 달력 그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헷갈린다. 암산이 되긴 되는데 조금 헷갈린다. 그리고 나는 암산이 잘 안 돼. 그 토일이 빠져서 헷갈려. 그러면 그냥 아예 달력을 그려버리고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7번이고 이제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8번 다음 자료는 H기업의 잔여학자금 대출 기준이다. 자, 보기 사례 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대출 한도 뭐 금액 있고 그 다음 이자율 있고 기간 있고 상환 방법 있고 조건 있고 혜택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쭉 스캔하신 다음에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대출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제,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해외 대학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국내랑 해외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대요. 이것도 그냥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면 더 빨라요. 그 다음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상환 방법은 50% 이상 학비로 사용 시에 1년 이후 원리금 균등 상황이고 50% 이상 학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겠죠. 대출 6개월 이후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 대출 조건, 근속연수 3년 이상, 그리고 2년간 대출금 및 이자 연체 기록 없음. 그 다음 특별 혜택. 특별 혜택을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 혜택 같은 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 혜택이 없으면 이 기준에 따라서만 이제 대출 금액과 상환 방법이 결정되지만 특별 혜택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특별 혜택 같은 경우는 잘 봐두시고 사례 중에서 이 특별 혜택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있겠죠, 그죠?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 있어서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예외가 딱 문제 내기에 제일 좋은 소재죠, 그죠? 그래서 특별 혜택은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임직원 근속연수 10년 이상 이때 대출 금리를 감면한대요. 0.5 학년마다 우수 성적 시 대출 원금 5% 감면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문제가 길어서 제가 잘라놨으니까 그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획 A 대리는 H기업에서 5년째 근무하는 중이고 2년 내에 타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A 대리는 여기 근속연수 3년 이상과 대출금 및 이자 연체 기록 없음 대출 조건은 만족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국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대요. 국내 대학이구나 하시면 되고 2천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대요. 자, A 대리는 연 2.5%의 금리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자, 그러면 국내 대학의 대출 금리와 대출 금액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국내 대학은 최대 5천만 원 가능하고 그리고 2.5% 고정금리로 대출이 되죠. 그래서 5천만 원, 2.5% 금리로 대출받았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상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자, 아까 1년 후인지 6개월 후인지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대출금의 50% 이상 학비로 사용했을 때에만 1년 이후 원리금 균등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A 대리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천만 원의 학비가 필요했다 그랬으니까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상환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기획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요. 그 다음 니은 B부장은 H기업에서 12년째 근무하는 중이고 라고 했는데 12년 보자마자 아까 본 무언가가 떠오르죠, 그죠? 뭐예요? 앞에서 12년 임직원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죠. 자, 그러면 대출금리가 0.5% 감면이 된다 그랬으니까 국내 대학에 갔으면 2.0%가 되는 거고 해외 대학에 갔으면 2.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이것도 2년 내에 타 대출금 및 이자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얘도 대출 조건은 다 만족이 되는 거고 대출 조건 중에서도 12년째 근무는 특별 혜택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녀의 아들은 미국의 대학원에 입학했대요. 해외 대학원이구나. 그러면 금리는 2.5%가 되겠죠, 그죠?
8천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대요. 자, B 부장은 9천만 원을 연 2.5%의 금리로 맞죠? 그래서 우대받은 금리죠, 그죠? 대출을 받았고 1년 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아까 학비 일단 8천만 원의 8천만 원의 학비를 대출받은 것은 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갔으니까 최대 1억 원에 부합하는 사례죠. 그리고 50% 이상 학비로 사용할 시 1년 이후 균등 상황인데 지금은 9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8천만 원을 학비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1년 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년 후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예요. 따라서 니은은 기준에 부합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 C사원은 H기업에서 4년째 근무한 중이고 아까 3년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이면 특별혜택인데 4년이니까 특별혜택은 아니고 대출 조건은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타 대출금리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얘도 그 대출 조건은 만족되는 거죠. 그죠? 그의 아들은 해외대학에 합격하여 얘도 해외대학이래요. 그리고 9,5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한데 얘는 그러면 대출 금액 1억 이하다. 그죠? 1억 이하니까 받을 수 있고 C사원은 1억 원을 연 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옳죠? 해당되죠? 최대 1억 원 받을 수 있다 그랬고 해외대학 지나겠으니까 3% 고정금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1학년 때 상위 3%의 성적을 받았대요. 그러면 특별혜택에 해당하는 거죠. 특별혜택에서 학년마다 우수 성적, 상위 10% 이내죠? 우수 성적을 받아서 얘는 금리가 아니라 원금을 5% 감면받는 거예요. 자, 대출 원금을 5% 감면받았으니까 총 1억 원 중에서 5% 감면받으려면 여기다가 100분의 9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95 곱해주면 결국 9,500만 원. 이죠, 그죠? 그래서 원금이 9,500만 원으로 감면되었다. 얘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48번이고 그 다음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죠, 그죠? 자, 환경보호기여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보호기여금을 납부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기여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책정되며 기본요율이 다음과 같대요. 기본요율은 대기오염 경우 톤당 5, 수질의 경우 톤당 3, 그리고 토양의 경우 톤당 10만 원이 돼야 된대요. 자, 그리고 추가요율이 있는데 특정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배출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율이 적용된대요. 자,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자, 이것도 잘 봐야 되죠. 100톤 이상일 경우 전체에 대해서 톤당 1만 원을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분에 대해죠. 그러니까 100톤까지는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100톤 넘어가는 추가분에 대해서만 톤당 1만 원을 부과한대요. 자, 수질은 200톤 이상, 200톤이 기준이 되는 거죠. 200톤 이상일 경우 추가분에 대해 톤당 5천 원이래요. 그 다음 토양오염 물질은 50톤 이상일 경우 추가분에 대해 톤당 2만 원. 자, 기여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자, 그리고 이거 5번도 또 뭐예요? 예외 조항이죠. 예외나 이제 특별 혜택 같은 걸 주는 조항이니까 5번도 딱 이제 문제 출제하기에 좋은 소재죠, 그죠? 자, 5번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거는 그냥 특별 혜택이나 예외 조항 같은 거는 그냥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사례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게 있으면 빠르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미리 좀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한 기업은 기여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데요. 이 감면 비율은 자, 환경 개선 투자액의 10%래요. 자, 얘도 잘 봐야 되는 게 기여금의 10%가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대상에서 10%가 감면되는지를 잘 봐주셔야 좀 더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대기오염 물질 150톤을 배출한 기업 A는 해당 분기의 기여금으로 750만 원을 납부해야 된대요. 계산해보면 되죠. 자, 기억. 자, 대기를 150톤이니까 일단 톤당 5만 원인데 100톤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톤까지는 톤당 5만 원을 내겠죠. 5 곱하기 100톤까지는 톤당 5만 원을 내고 여기다가 50톤이 추가분이죠. 추가분에 대해서 톤당 1만 원이니까 1 곱하기 50 더해주면 A기업이 내야 하는 기여금은 550
많이겠죠, 그죠? 그래서 55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니은. 자, 수질 오염 물질 200톤을 배출했대요. 자, 수질 오염 물질은 200톤까지가 기준이니까 200톤까지는 톤당 3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00이죠, 일단. 그리고 여기다가 토양 오염 물질 60톤이래요. 토양 오염 물질은 기준이 50톤인데 기준까지 50톤까지는 톤당 10만 원을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50인데 여기 토양은 60톤이니까 추가분 10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추가분 10톤에 대해서는 톤당 2만 원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600만 원에 500만 원 맞나? 600만 원에 더하기가 아닌가? 비교하는 거네요.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3 곱하기 200 얘가 어디에 대해서 낸 거예요?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 낸 거죠. 수질. 그리고 얘는 토양이죠. 토양. 그러니까 누가 더 많냐?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 내는 기여금이 토양 오염 물질에 대해 내는 기여금보다 많다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600이고 얘는 500에 20이니까 520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더 많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기역, 니은 둘 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디귿. 기업 C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역은 틀렸죠. 기역은 550만 원이니까 750이 아니죠. 750이 아니니까 기역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맞고. 디귿. 기업 C는 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투자하고 같은 분기에 대기오염 물질 120톤을 배출했대요. 자, 투자한 경우니까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그죠? 아까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자, 환경 개선 투자액의 10%니까 1,500원, 투자 금액인 1,500만 원의 10%인 1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같은 분기에 대기오염 물질 120톤을 배출했대요. 자, 디귿은 대기오염 물질 120톤인데 기준이 100톤이죠. 그래서 100톤까지는 톤당 5만 원 내야 되죠. 5 곱하기 100톤 더하기 추가분 20톤에 대해서는 톤당 만 원이죠. 1 곱하기 20 하시면 원래는 5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이 1,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의 10%인 감면 15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C기업이 내게 되는 총 기여금은 520만 원에서 감면 금액 150만 원을 뺀 3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C기업은 37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맞죠? 이것도 맞고. 그 다음 리을. 기업 D가 한 분기에 대기오염 물질 80톤 그리고 수질 오염 물질 250톤, 토양 오염 물질 70톤이니까 셋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리을. 대기오염 물질 80톤이니까 100톤 미만이죠. 그러니까 톤당 5만 원, 5 곱하기 80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수질 오염 물질 250톤인데 수질 오염 물질은 기준이 200톤이니까 200톤까지는 톤당 3만 원. 이게 수질이에요. 더하기 추가분 50톤이죠. 추가분 50톤에 대해서는 톤당 5,000원이니까 0.5만 원이죠. 0.5 곱하기 50톤. 이 수질오염. 그 다음 토양오염 물질은 기준 50톤인데 70톤 배출했죠. 50톤까지는 10만 원 내고 여기다가 얼마 더 내야 돼요? 20톤에 대해서 추가분 톤당 2만 원이죠. 그죠? 2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나요? 보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총 금액은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서 5 곱하기 80 해주면 400톤. 그리고 600 더하기 얘는 25인가요? 그래서 625. 얘는 500에 40 더하니까 540이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합해주면 1025에 540 더해주면 1565만 원인가요? 1565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최소 1820만 원이 아니라 156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산 요령인데 사실 뭐 계산 요령이라고 해서
대단히 복잡한 계산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잘 안 보이나?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 해주시면 되고, 이 유형도 아무리 뭐, 계산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대단히 복잡한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 조항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기초적으로 손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기껏해야 곱셈, 덧셈, 뺄셈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수준에서 충분히 계산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잘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그 놓치지 않고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계산 실수하시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계산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계산 유형도 크게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법조문이었고, 이제, 법조문이 여기까지 49번까지로 해서 끝이 났고, 그 다음 이제 7강 공고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